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생생경제 김혜민입니다. 두산 베어스 투수 이영하가 최근 승부조작 제의를 받았고 KBO에 이 내용을 곧바로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영하는 지난 4월 처음으로 브로커로부터 승부조작과 관련된 제안을 받았지만 단호하게 거절했는데요. 며칠 후 브로커로부터 다시 한번 전화가 왔고 또다시 강경하게 대처했다고 합니다. 클린 베이스볼에 앞장선 이영하 선수의 야구 팬들의 박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결정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이영하 선수의 야구 선수로서의 자존심, 또 청렴함 때문이기도 하지만요. 앞서 벌어졌던 그 승부 조작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사고 팔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경제적 가치로 매길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정정당당한 승부, 그리고 직업에 대한 자존심, 청렴성입니다. 그 모습을 보여준 이영하 선수에게 YTN 라디오 생생경제도 큰 박수를 보내며 2018년 6월 7일 YTN 라디오 생생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유쾌 통쾌 상쾌한 혜민 PD와 경제 이야기 함께 나눠요. 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 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검색어에 계속 올라와 있는 이 전자담배. 오늘 식약청에서 관련형 전자담배의 유해 성분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는 성분이 5개나 검출됐습니다. 조금이라도 덜 해로운 담배를 선택한 흡연가들의 충격이 큽니다. 오늘 식약청 브리핑에도 함께 하셨고요. 또 조사 분석에도 함께 하셨던 공주대학교 신호성 교수와 함께 이 관련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지금 발표 마치시고 서울로 올라오시는 길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KTX 안입니다. 네. 이번 그 분석과 또 자문에 참여하신 걸로 아는데요. 먼저 이번 조사 결과에서 가장 중요한 점, 의미 있는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번에 이제 조사 결과에서 타르 성분이 일반 관련에서의 타르 성분과 거의 비슷한 농도로 검출이 됐다는 부분하고요. 네. 담배 특이 니트로사민인 NNK 값이 물론 일반 관련보다는 적지만은 상당한 수준으로 검출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이 특이한 부분입니다. 네. 그 보도에 따르면 관련형 전자담배에 공인된 분석법이 없다고 나오던데요. 어떤 방법으로 이 분석을 하신 겁니까? 네, 공인된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지금까지 일반 담배에서 공인된 방법입니다. 그런데 관련형 전자담배는 연소돼서 나오는 것에 대한 담배 연기를 포집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관련형 전자담배에 딱 맞는 시험법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지금 이 관련형 전자담배를 제조하는 업체 중에 하나인 이 필립 모리스는 타르 같은 경우에 불을 붙여 사용하는 일반 담배에 적용되는 개념으로 연소가 발생하지 않는 관련형 전자담배에 적용된 것은 잘못된 거다. 그러므로 타르 함유량의 단순 비교는 적절하지 않다라고 반박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반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이제 담배 회사는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그러한 시험법이 아직은 정확하게 인정을 공인기관에서 인정을 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필립 모리스가 주장하는 시험법이 국제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지는 않는 상태입니다. 이미 관련형 전자담배만을 위한 조사 방법이 아니라 국제적으로 모두 일반 담배에 적용하는 방법으로 관련형 담배를 분석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조사는 충분히 의미 있다.
라는 말씀이시고요. 이번 조사 결과 발표 중에 하나가 이 발암물질의 경우에는 함유량이 일반 담배의 3%에서 25% 정도다라고 나와서 그 담배 회사에서는 봐라 오히려 유해물질이 적게 나오는 걸 다시 한번 입증해주고 있다라고 주장하고도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반박하시겠어요? 네, 실제로 보면은요. 이 타르 성분이 높게 나오기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다른 발암물질이 타르 성분에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라는 예측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른 탈 때에 많이 나오는 것을 검사를 했을 때 적게 나올 거는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네. 그러면 타르에 들어가 있는 그런 물질은 과연 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상당한 유해 물질이 포함되어 있을 거라는 예측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러한 해석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이 관련형 전자담배도 상당한 유해 물질이 함유되어 있을 수가 있다. 오히려 이러한 일반 담배보다 더 적게 나온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네, 아무래도 이제 관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법안이나 규정들이 이걸 계기로 나올 것 같은데 어떤 방향성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교수님? 네, 관련형 전자담배에 대해서 어떤 첨가제를 사용하고 있고 네. 또 그 온도에서 350도 정도의 온도에서 생성되는 유해물질이 뭐고 하는 연구들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네. 앞으로 그러한 연구들이 계속 이루어져서 그 온도에서 또 그러한 첨가제를 중점적으로 조사를 하면은 실제적으로 올바른 비교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관련형 전자담배가 기존에 있었던 담배보다 더 좋은 새로운 담배가 아니라 그냥 완전히 새로운 영역의 담배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조사 방법들이 먼저 개발돼야 되고 좀 심도 깊은 연구가 먼저 선행돼야 된다. 그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 여러 가지 항목을 정하는 것도 네. 두 개를 정말 비교할 수 있는 항목들이 정해져야 되고요. 네. 그리고 시험법도 역시 이 두 가지가 적절한 그런 시험법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교수님 지금 올라오시는 길에 저희가 갑작스럽게 인터뷰 부탁드렸는데요. 오늘 이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 네, 오늘 그 식약청에서 발표한 관련형 전자담배 유해성 여부에 대한 그 분석에 참여하셨던 공주대학교 신호성 교수와 인터뷰 나눴고요. 소비자 입장에서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생하게 돈 쓰는 법에서 이 돈 쓰는 법을 생생하게 알려주시는 분인데 오늘은 전자담배 유해성에 관한 이야기 들으려고 모셨어요. C&I 소비자연구소 조윤미 대표입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가 2주 전인가요? 네네. 담배만큼은 이 생생하게 돈 쓰는 법에서 하지 말자. 네네. 그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은 이 담배 이슈를 결국은 하게 됐습니다. 예, 어쨌든 지금 현재 그 흡연 관련해서 지지하는 단체들은 기쁘세요? 1000만 인구가 흡연자다 이런 주장하고 있으니까 1000만의 흡연 소비자들이 있다. 네. 그분들을 위해서 오늘은 정보를 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담배가 해롭다고 말한 소비자 단체들은 아주 근거로 삼을 수 있는 팩트가 나왔다고 생각하시니까요. 네네. 이 식약청의 발표에 대해서 우선 좀 이야기해 주세요. 네. 우선 지금 이번에 이제 조사한 게 사실은 좀 늦었습니다. 우리가 그 전자담배가 출시된 게 2017년 5월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1차 그 안전하냐, 일반 담배에 비해서 괜찮냐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논란이 있었는데 조사하겠다 이렇게 해서 한 지금 1년여 정도 지나서 이제 결과가 발표된 건데요. 식약처의 설명에 의하면 그동안 시험법,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제적으로 논란이 있는 시험법을 정리하고 전문가 의견 수렴하고 이러냐고 시간이 걸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3개의 전자담배 그 업체가 있습니다. 필립 모리스, KT&G, 그다음 BAT라고 그 브리티시 아메리칸 토바코 이런 회사가 있는데 BAT 3개 회사에서 출시하고 있는 전자담배의 모델을 하나씩
골라서 이번에 조사를 한 거고요. 니코틴과 타르를 기본으로 이거는 현재의 담배 일반 담배에서도 성분을 함량을 표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공개되어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그다음에 WHO에서 세계보건기구에서 발암물질 중에 이거는 정말 최우선적으로 저감시켜라라고 하는 9종의 그 위에 성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대상으로 지금 이번에 조사 분석해서 발표를 한 건데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나왔다는 거예요? 일단 니코틴은 일반 담배랑 비교해서 차이가 없다. 두 번째 타르는 오히려 더 많은 게 있더라. 더 많은 일반 게 담배보다 있더라. 관련형 전자담배가 더 많은 양이 나오는 담배가 있더라. 라고 하는 게 나왔고요. 그다음에 9종의 그 세계보건기구가 1차적으로 저감해라. 이거는 1급 발암물질이다라고 해서 했던 그 9종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양이 좀 적었어요. 그래서 3%에서 25% 정도 아예 안 나온 경우도 한 종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 결과를 이제 발표를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하여튼 심각하게 담배에서 보는 것은 중독성 때문에 니코틴. 근데 이 니코틴은 절대로 적지 않다. 타르가 기본적인 발암물질인데 오히려 더 많은 경우도 있다. 이것만 정확하게 기억하시면 이 논란에 대해서 우리가 뭐 시험법이 어쩌고저쩌고 하는 것들 다 그냥 그 회사가 하는 소리라니 생각하셔도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담배에는 70종의 발암물질과 7,000여 종의 독성화학 물질이 들어있는 게 담배예요. 그렇죠. 우리가 미세먼지 하나도 피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들을 많이 하는데 이렇게 많은 화학물질 들어있는 것 중에 우리가 지금 몇 종 한 겁니다. 이번에. 근데 뭐 주변에 애연가들 제가 뭐 이제 흡연자들 이야기 들어보면 안 좋은 거 알아요. 안 좋은 거 아닌데도 건강이 안 좋은 만큼 뭔가 심리적으로나 본인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뭔가가 있어서 피는 거거든요. 제가 뭐 옹호하고자 하는 건 아니지만 그들의 이제 선택이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래도 이 전자담배가 조금이라도 건강에 덜 해로울 거라고 믿고 이걸 선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동안 사실 전자담배 회사에서 덜 해롭다는 광고를 해왔고 두 번째는 금연으로 가기 위한 중간 단계에서 전자담배를 선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꾸준히 암시를 줬죠. 그래서 금연을 하고 싶어하는 흡연자들이 그럼 전자담배 일정 정도 시간을 피우면 내가 금연에 이를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기대감 속에서 전자담배를 선택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런데 실제로 이번에 나온 것처럼 니코틴의 그 중독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함량이 절대로 적지 않기 때문에 전자담배가 금연에 이르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제가 이제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은데 전자담배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잘 모르시는 비흡연자들이 대부분 저도 지금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전자기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펜처럼 생겼어요. 아주 요새는 예쁘게 색깔도 다양해서 아주 예쁘게 나오는데 거기에 이 담배를 그 액상형으로 꽂거나 걸련형 일반 담배처럼 생긴 걸련형을 꽂아서 쓰는데 이게 태우는 게 아니라 일반 담배는 불을 붙여서 태우잖아요. 그렇죠. 태우는 게 아니라 가열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250도에서 찌는 350도. 거죠. 찌는 겁니다. 고열로. 그래서 그걸 흡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거기서 용출되어 나오는 유해 화학 물질들을 흡입하는 건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인데 형태가 약간 다르다. 근데 이 전자기기 일단 기기를 사야 그 안에 이제 내장되어 있는 액상이라든가 쪄서 하는 걸련형을 따로 구매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지금 청소년들을 차단시키기 위해서 구매를 이렇게 차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등록 확인하고 뭐 이런 과정들 하도록 돼 있는데 기기는 그냥 공산품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인터넷이나 모바일 쇼핑 들어가면은 그냥 살 수 있어요. 근데 그거 왜 사겠어요? 그거 쓸 수 있는 게 담배밖에 없는데. 근데 거기에 다 그냥 무방비로 되어 있고 그냥 일반 공산품으로 돼 있으니까 이 자체부터 어떻게 규제의 어떤 틀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최근에 아주 급성장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더라고요. 지금 5022님께서 제품 출시하기 전에 검사 먼저 하고 판매하는 거 아닌가요? 가습기도 그렇고 침대도 그렇고요. 전자담배도 그렇고요. 사고 터진 다음에 유해 제품인 걸 알게 되니 답답하네요. 결국 소비자만 피해를 보고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정말 맞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지금 이제 그 말씀도 굉장히 중요한 정말 꼭 집어서 하신 말씀인데 우리나라가 담배를 규제하는 법이 국민건강증진법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담배 피임에 위하니까 뭐 금연을 하자 뭐 이런 것들을 쭉 하고 있고 또 하나가 담배사업법이에요. 아주 전통적으로 담배를 관리한 법이 담배사업법인데 이게 기재부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법이에요. 그러니까 담배가 사업인데 그걸로 제품을 내는 게
뭐 담배가 위험하다는 건 다 알고 네. 그걸 알고도 선택적으로 기호품으로 선택한 거기 때문에 그걸 출시하는 것 자체를 규제하기가 어려운 법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담배 사업법이 아니라 이 정도 시점이 됐으면 담배 규제법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계속 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외국 같은 경우는 어때요? 네네.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어떻게 보면 물론 국민 건강과 관련돼 있지만 또 선택의 문제기도 하니까 네네. 외국의 사례는 어떻습니까? 전자담배의 경우에는 한 30여 개국에서 현재 판매가 네. 되고 있고요. 그건 정당한 담배로서의 판매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나라에서 이것은 일반 담배에 준하는 그냥 담배의 좀 다른 형태로서 관리를 하고 있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독일이라든가 이런 데는 그 파이프 담배 있잖아요. 네네. 그거랑 같은 급으로 이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전 승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현재 그 전자담배가 출시해도 괜찮은지 하는 것을 미국의 식품의약품안전처 FDA라고 하는 곳에서 심사 중에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네. 계속 위해서 논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담배가 사업법이 아니라 규제법이 되면 어떤 기준을 지켜라. 출시하기 전에는 사전에 이런 것들을 네. 다 제출해서 뭐 허가를 받아라 이런 것들을 훨씬 더 적극적으로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기호품으로서 선택되어 온 제품이거든요. 이걸 하루 아침에 갑자기 없애거나 뭐 담배 피는 사람이 이상하거나 뭐 문제가 있거나 이렇게 우리가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네. 오랫동안 우리가 가져왔던 기호품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건강에 해롭다는 사실을 우리가 과학적으로 여러 방식으로 증명해 왔기 때문에 이제는 좀 줄여나가자 하는 노력들을 하니까 그 과정 중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어쨌든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흡연이라고 하는 것이 기호로서 선택되지 않도록 하는 네. 우리가 그거를 운동하는 이 소비자 운동하는 사람들은 흡연 제로 사회 이렇게 얘기하는데 흡연이 아예 없는 제로 사회까지 갔으면 좋겠다라고 네. 하는 바람으로 쭉 가는데 수백 년 동안 이어져 온 기호품을 하루아침에 그렇게 할 수 없죠. 그러니까 조금씩 노력해간다 이렇게 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네. 이제 우리나라에도 오는 12월부터 압류발을 상징하는 그 경고 그림이요. 담배에 붙어 있잖아요. 그거를 네. 관련형 전자담배에 이제 부착할 계획이라고 봤는데 네네. 이번 결과로 좀 당겨질 가능성도 있겠네요. 당겨질 뿐만 아니라 좀 일반 담배에 준하는 규제를 동일하게 적용해야 되지 않느냐. 니코틴 뭐 타르 그렇죠. 거의 다르지 않은데 뭐 이거 차별할 이유가 없다. 지금 현재는 주사기 모양이 이 관련형 전자담배의 관련에는 주사기 모양의 표시만 현재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일반 담배는 막 흉측한 뭐 질병, 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근데 또 그렇게 담배각을 그렇게 바꾸니까 또 요새 뭐가 나오냐면 담배 케이스들이 엄청 커요. 사자마자 편의점에서 아주 예쁘게 생긴 담배 케이스를 딱 넣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군요. 그렇게 아주 예쁜 게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참 그것도 쉽지가 않은데 어쨌든 이 법안이 지금 6월 4일 며칠 전까지 행정 예고 기간이었고요. 의견을 수렴해서 종합적인 결론을 내리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일반 담배와 같은 네. 형태의 경고 이런 것들 다 부착해야 되고 특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모바일이나 이런 데서 기기 사서 그렇겠네요. 소소년들이 하고 있는 거 이런 거 규제하려면 좀 더 강력한 경고 조치 필요할 것 같고요. 좀 기간 당겨졌으면 좋겠는데 좀 반발이 굉장히 심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뭐 앞서 제가 교수님한테도 여쭤봤지만 필립 모리스나 여러 담배 회사에서는 네. 본인들이 갖고 있는 데이터를 들이대면서 네.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반박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러면 이제 그건 그들의 이야기고요.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혹시 소비자 손해배상도 할 수 있나요? 왜냐하면 만약에 광고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금연에 도움이 된다. 중간 단계다. 네네. 몸에 해롭지 않다. 이렇게 냈다면 그거는 네네. 과장 광고고 허위 광고잖아요. 그렇죠. 이거 소비자 손해배상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기업들이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애매한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흡연은 해로우나 뭐 잘 조절해야 됩니다라든가 그래서 이렇게 일반 담배에서는 명확하게 경고의 표시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전자담배 같은 경우는 애매한 표현들을 하고 있고 실제로 가장 우리나라 법체계에서 소비자들이 손해를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질병이 발생한 원인이 해당 제품 때문이다라고 하는 걸 소비자가 스스로 증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기업이 그것을 이 제품 때문에 당신이 그 병에 걸린 게 아닙니다라고 하는 것을 기업이 거꾸로 네. 증명해야 되는 체계인데 우리는 소비자가 그걸 증명해야 돼요. 그래서 손해배상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광고 자체가
과장되거나 허위거나 왜곡돼서 소비자에게 오인을 초래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것은 표시 광고 위반으로 소비자 소송을 할 수가 있죠. 네. 그건 좀 더 자세히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광고 형태나 이런 것들이 순하다, 덜 해롭다, 뭐 안전하다까지는 안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유해물질이 들어있다는 걸 인정하기 때문에 덜 해롭다 뭐 이런 표현들을 썼다면 우리가 그건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우리 대표님께서 여성 흡연자들 관련된 포럼도 며칠 전에 하셨고요. 이 담배에 대한 관심, 또 담배를 피는 흡연자들에 대한 그 걱정, 그게 아주 크시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역학조사도 또 계속 하셨고 이래서 저희가 모셨는데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 흡연자들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냥 담배 끊으세요 이런 말 말고요. 그런 말 아니 몰라서 못 끊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말 말고 좀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요? 조금이라도 덜 해롭게 담배 피는 법? 이걸 알려드리기도 그렇고요. 어떻게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어쨌든 담배는 해로운 겁니다. 우리 맞아요. 그거는 대전제고요. 더 중요한 것은 담배를 선택하는 시기가 대부분 청소년 시기예요. 그래서 정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하기 어려울 때 담배에 발을 들이고 그것을 결국 그 중독성을 이기지 못하고 성인까지 다 그 흡연에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청소년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굉장히 강력하게 아예 담배에 발을 들이지 않도록 하는. 그런 거 노력들 많이 해야 되고요. 청소년들 조사해 보면 영화나 편의점 같은 데서 광고 이런 것들의 접촉 빈도가 높을수록 흡연자가 될 가능성이 훨씬 높은 걸로 이미 연구 결과 다 결론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줄여나가려고 하고 이미 흡연자가 되신 분들은 어쨌든 절대적인 양을 줄여야 되죠. 어떤 분은 이러시더라고요. 그 금연을 하려면 하루아침에 딱 끊어야 된다. 그래야 성공한다. 이런 얘기도 하시고 하는데 어쨌든 그게 이제 굉장히 그 담배 끊는 사람은 독한 사람이니까 친구하지 말라는 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단 절대적인 양을 줄여야 되고요. 두 번째는 지금 현재 국가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담배가 올리고 하는 것에 많은 금액을 금연자 지원하는 프로그램에 엄청나게 쓰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여성 흡연자를 위한 프로그램 한 이유는 뭐냐면 여성들은 자기가 흡연하는 사실을 거의 많이 숨기고 있기 때문에 국가가 그 공적 자금을 들여서 지원하는 그 많은 금연 프로그램에 여성들은 오히려 접근 가능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용기를 내셔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스스로 계속 노력들을 해갈 필요가 있고요. 그 과정에서 언젠가는 금연에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 절대로 덜 해로운 담배 없습니다. 세상에. 이 세상에 없습니다. 공짜가 없는 것처럼요. 그렇습니다. 오늘 그 식약청에서 발표한 관련형 전자담배 유해성 논란 관련돼서요. 공주대학교 신호성 교수님하고 또 이어서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 C&I 소비자연구소 조윤미 대표와 말씀 나눴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YTN 라디오 생생경제에서 여러분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밀리의 서재에서 전자책을 자유롭게 읽을 수 있는 3개월 무료 이용권을, 한국경제신문에서 다양한 경제서적을, 나도 읽고 싶다. 100% 영미권 1:1 프리미엄 화상영어 클라소에서 1개월 이용권, 나도 공부하고 싶다. 자연으로 빚은 톡 쏘는 아름다움, 주식회사 테미스의 테미스 센텔라 탄산팩 세트, 유해 성분 없는 순하고 순한 보습크림 아이스크림 크림, 나도 쓰고 싶다를 보내드립니다. 이 푸짐한 선물 받으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내는 퀴즈 잘 들으시고요.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보내주세요. 잠시 후 2부에 저희가 지방선거 특집을 준비했는데요. 그래서 오늘 생생 퀴즈도 관련 내용으로 준비했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6.13 지방선거가 있는 날인데요. 2006년 5월 지방선거 때 처음 사용된 이 공약을 계기로 후보자들이 내세운 공약들이 실현 가능한지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게 됐습니다. 이 공약은 일반 공약과는 달리요. 구체적인 실천 방안과 우선순위 그리고 예산 방침까지 제시하고 있는데요. 시민단체에서는 이러한 공약들이 당선 이후에도 실제로 이행되었는지 점검하고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인 예산 계획과 추진 일정을 갖춘 이 공약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1번 매니페스토, 1번 매니페스토, 2번 페미니스트, 2번 페미니스트입니다.
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발전 기금을 지원받고 있고요. 포스코와 함께합니다. 저는 2부에 다시 올게요. 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 난 미세먼지 해결이라고 써놓은 공약 봤어요? 그건 조금 어디든지 다 그렇게 써놨지. 그래. 그건 좀 아닌, 해결할 수는 있을래나 좀 의심이 들었어요. 서민들 경제가 제일 첫 번째 민생안전. 자영업자나 노동자들 수입은 거의 상승 요인이 없고 물가는 자꾸 뛰고 물가를 잡는 게 제일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취업률이 낮잖아요. 그래서 청년 면접수당을 지급하겠다라는 그런 공약도 봤는데 과연 실현이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요새 가게들에 또 많이 폐업하는 곳들도 많아지고 근데 폐업을 할 때마다 그 어느 정도 보조금, 지원금 같은 거를 주겠다라고 또 공약을 봤는데 이것 또한 이거는 잘 믿음이 안 가더라고요. 고등학생은 등록금 부상, 교육비 너무 부담되지 않을까? 예산으로. YTN 라디오 생생경제 6.13 지방선거 특집. 우리 지선이가 달라졌어요. 6.13 지방선거가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도착한 후보자들의 공약집 보셨죠? 읽어는 보셨습니까? 저도 맘 잡고 읽어보려고 했는데요.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헛웃음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께 오늘부터 3일간 여러분의 지방선거 선택을 도와줄 6.13 지방선거 특집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첫 시간으로요. 우리 지선이가 달라졌어요로 준비했는데요.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의 이광재 사무총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예, 오랜만입니다. 선거철마다 뵙는 것 같은데 저희가 처음 만났던 선거철이 언제였죠? 한 대선쯤 되니까요. 이번 대선이 아니라 그 전 대선이요. 그때도 이 매니페스토 운동 열심히 하고 계셨는데 시간이 그래도 몇 년 흘렀죠. 요즘은 어떠세요? 이 매니페스토 운동이 조금 정착하고 발전했다고 평가하세요? 60, 70년 동안 변하지 않은 선거 문화가 한꺼번에 변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변하지 않더라도 더디게 변하더라도 저희가 유심히 또 이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고요. 유권자는 분명히 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정치권만 변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매니페스토 운동에 대해서 저희가 아까 생생 퀴즈에서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렇지만 우리 사무총장님이 그래도 조금 쉽게 매니페스토라는 단어 자체가 아직 생소한 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까 어떤 건지 좀 설명을 해주세요. 먼저 매니페스토 본부 사무처 위치를 말씀드리면 금방 이해가 하실 텐데요. 그래요? 자유한국당 중앙당사 옆 건물, 더불어민주당 뒷 건물, 정의당 앞 건물, 바른미래당 건너편 건물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의 표를 얻기 위한 거짓말과 약속 실천을 검증하는 운동을 하고 있고요. 기억하고 기록하고 다음 선거 때 거기에 대한 응징을 하는 그런 운동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선거 공약을 고용계약서라고 보고 있고요. 그럼요. 선거 때 우리가 누구를 선택한다라고 하는 건 고용한다. 잘했으면 다시 한번 기회를 준다. 못했으면 다른 사람으로 기회를 넘긴다. 중간에 엉망으로 못하면 해고하겠다. 이런 그 민주주의의 기본에 충실한 운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정말 그 선거의 전과 후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를 아주 철저하게 감시하시는데 저도 이렇게 선거할 때마다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꼭 봐야지. 하지만 그게 쉽지 않잖아요. 잊어버리잖아요, 사실은. 우리나라의 그 선거 전과 후 공약 이행률 어느 정도인가요? 선출직 공직자의 공약이 약 한 8만 2천 개, 8만 대정령보다 조금 더 많으니까 그게 다 지켜졌는지를 보시기는 좀 어렵겠죠. 다만 그 오해가 좀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선거 공약이 매니페스토 운동이 도입되면서부터 굉장히 잘 지켜집니다. 다만 지키고 싶었던 공약만 열심히 지킵니다. 선거 때 지키고 싶지 않았지만 선물 보따리처럼 던져준 이런 것들은 좀 안 지켜지는데 수치로도 살펴보면 지난 시도지사의 경우에도 78.30%.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완성됐다라고 하는 개념은 아니고요. 이 정도 됐기 때문에 완료될 것이라고 하는 가정치로 이 정도 됐고요. 공약 이행을 위한 재정 확보율도 53%.
적지 않은 재정이 확보가 된 거죠. 네. 다만 또 안 지켜졌던 공약들의 대표적인 것은 SOC 도로건설, 조성, 건립, 유치, 네. 재개발, 재건축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따라서 경제 관련 공약이네. 오늘 그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네. 꼼꼼히 따져봐야 되는 부분이 네. 그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 주민들은 그 공약이야말로 가장 귀가 확 열리는 공약이거든요. 근데 그만큼 어렵군요. 그걸 지키기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대부분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게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집값이 네. 관련된 거고요. 지방 같은 경우에는 땅값이 관련된 겁니다. 네. 그래서 정치권들은 집값 과 땅값을 올려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지만 그게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안 지켜진 대표적인 공약이다. 그래서 이 집값을 올리겠다, 땅값을 올리겠다보다는 우리의 삶을 위해서 이걸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조금 더디게 가는 게 맞는지 네. 이 판단을 유권자들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유권자가 먼저 변해야겠네요. 그렇죠? 단순히 집값 올려준다 이걸 뽑는 게 아니라 정말 집값을 올려주는 게 우리 삶에 옳은 건지 혹은 가능성이 있는 건지를 살펴봐야겠네요. 재개발 재건축 때문에 이 공약 때문에 또 마음 상하거나 또 상처 입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두 번 다시는 속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네. 다만 이 재개발 재건축이 우리의 삶,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서 지금 어느 정도가 필요한지를 판단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번 선거 때 네. 유권자의 현명한 판단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선거 공약이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 기준은 뭐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말한 대로 100% 할 수는 없잖아요. 뭐 예를 들면 우리가 병원 5개를 짓겠다. 예를 들어 만약에 그랬다면 한 3개만 지어도 공약을 이행했다라고 보나요? 뭐 이런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내각제 국가와 대통령제 국가를 좀 다 분리해서 네. 보는데요. 네. 내각제는 공약을 안 지켰으면 바로 내각을 해산하고 다시 선거를 치르라고 하는 제도고요. 네. 대통령제 같은 경우나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민주주의 제도 같은 경우는 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와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100% 지킬 수는 없습니다. 다만 네. 조정 절차가 민주적이었냐 하는 거고요. 이걸 아마 결혼으로 비유하면 굉장히 좀 쉬울 것 같은데요. 마음에 맞지 않으면 바로 헤어져라. 이런 제도는 내각제고요. 마음에 안 맞아도 지지고 볶고 싸우면서 그래도 한번 같이 살아봐라. 네. 이게 이제 대통령제라고 하거나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민주적 제도입니다. 그래서 공약 이행을 100% 지키기는 좀 어렵고요. 네. 미국의 예를 들면 우리나라와 같은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미국의 예를 들면 약 한 70%.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미국의 대통령 중에 공약 이행을 가장 잘한 사람이 70%를 지켰던 클린턴 대통령인데요. 이걸 지키기 위해서 의회, 국회에 가서 국회를 설득하는 것에 많은 시간들을 할애합니다. 그래서 네. 서로 조정하는 것, 이 조정이 민주적으로 작동되는 것,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 그래서 공약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보다 공약을 소중히 다뤘느냐를 네. 보시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요즘에 현수막에 지금 재선 나오시는 분들은 공약의 몇 프로 지켰습니다. 퍼센테이지가 나오는데 그 퍼센테이지는 그냥 절대적으로 지켰다가 아니라 지키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느냐도 수치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나중에 이 정도쯤 되면 이행이 가능하다 이런 주장들을 하시는 거고요. 네. 다만 저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 같은 경우에는 약 한 2할 지방자치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외국보다도 권한이 적거든요. 그래서 네. 만약에 내가 100% 완료했다 이렇게 하시면 저희가 볼 때는 거짓말을 하시거나 아니면 독재를 하셨거나 상대편이 있기 때문에 그렇네요. 그래서 저희가 설득시키고 해야 되니까 이게 100% 이행했다라고 하는 게 매니페스토 운동이 도입되기 전의 주장들인데요. 요즘의 주장들은 이제 이 정도 했으니까 이행될 것이다라고 하는 퍼센티지로 보시면 좀 더 적당하지 않을까 봅니다. 네. 오늘 6.13 지방선거 여러분들의 선택을 도와줄 우리 지선이가 달라졌어요. 순서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공약률에 대한 의미 여러분 먼저 말씀드렸고요. 생생경제가 이제 경제 프로그램이니까 경제 관련 공약을 좀 집중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 각 후보들이 내놓은 경제 공약이 정확한 건 아니더라도 전체 공약 중에 몇 퍼센트 정도 차지할까 이게 궁금하더라고요. 모든 정치권들이나 후보자들이 네. 민생을 앞세우기 때문에 대부분. 경제 공약이 100%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네. 그걸 좀 더 세분화해 보면 절반 이상은 된다라고 봅니다. 이제 복지와 경제로 양분돼서 제시가 되고 있는데요. 정당의 최우선 핵심 공약도 그렇고요. 후보자들이 승부수로 띄운 공약도 대부분 경제 공약입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청년 일자리, 또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1순위 핵심 공약이 소상공인에 관련된 거고요. 네. 바른미래당도 일과 삶의 균형 이런 걸로 보면 경제 공약 50% 이상은 된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쉬운 게
이것들이 우리 사회의 공공성을 위해서 제시가 되는 공약이 있는 반면 그냥 무조건적으로 집값을 올려주겠다. 네. 땅값을 올려주겠다. 이렇게 산타클로스적으로 선물 보따리를 풀어내는 공약도 있어서 이 부분은 좀 구분해서 보실 필요가 네. 있습니다. 그 당에서 내세우는 거는 이제 좀 추상적인 것들, 가치에 대한 거지만 구청장, 뭐 구의원, 시의원들은 그 지역의 필요에 따른 아주 구체적인 경제 공약들이 굉장히 많을 거 아닙니까? 그것들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텐데 살펴볼 때 기준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뭐 재정 상태를 본다든지. 안타까운 부분에 말씀을 먼저 드리는데요. 이게 네. 그 기초 단위로 들어가면 대부분 인허가권에 대한 관심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구청장 후보나 지방의원들 후보의 공약을 보면 이게 우리 지역의 우리 동네의 삶을 좀 증진시키려고 하시는 건지 아니면 개발 로비스트를 뽑는 건지가 좀 혼동스럽다 이런 말씀도 좀 많이 하실 정도로 개발 위주의 공약들이 나오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발 공약을 제시했을 때 이 공약에 들어가는 총 비용이 얼마인지를 추계했는지 그러니까 돈을 어디서 끌어다 쓸 것인지를 물어봤을 때는 세금이나 기금 이렇게 애둘러 가시는데요. 네. 이게 얼마짜리 사업인지조차도 추계하지 않았던 사업이라고 하면 이건 좀 믿기 어렵다고 봅니다. 정책을 연구하시는 분들은 재원 없는 정책은 허구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네. 이 부분을 좀 유심히 보시고요. 지방의원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입법부를 선출하는 거죠. 그래서 조례에 관계된 이야기들을 하셔야 되는데 조례에 대한 관계는 쏙 빼시고 뭐 이것도 해주겠다 저것도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하면 그건 허풍선이 공약일 가능성이 더욱더 크다. 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의원, 시의원은 저도 솔직히 이분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건지 뭐 무슨 권한을 갖고 있는지 잘 모르거든요. 근데 지금 조례와 관련된 이야기 그런 권한을 갖고 계시니까 그런 걸 좀 팜플렛에 적혀 있는지를 봐야겠네요. 홍보물에. 홍보물 구체적으로. 보실 때도요. 네. 좀 가장 간단한 구분법이 있는데요. 네. 일단 저희가 이렇게 좀 제안을 하는데 앞부분에 물론 중요한 병역이나 정가 부분이 있지만 앞부분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페이지 정도 이거 다 읽으시면 사실은 에피소드가 많고 눈물이 앞을 가려서 전체 다 못 읽습니다. 이런 네. 얘기까지도 할 정도로 가십들이 많으니까요. 뒷부분에 보시면 했습니다라고 하는 건 홍보성입니다. 네.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공약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을 좀 읽어보시면 좋고요. 특히 지방의원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조례. 만약에 어떤 그 지역의 그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입법이 필요하다 할 때 조례를 만드시는 분이고요. 네. 또 더 중요한 게 193조 가까이 되는 지방자치의 예산이 잘 쓰였는지를 감시하는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하셔야 되는 분입니다. 네. 그런데 이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하신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건지 아니면 이것저것 무조건 다 끌어오겠다고 하시는 분들인지가 네. 구분해서 선거 공보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직책에 맞는 본질에 집중하고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정말 제밥에 관심이 많은 사람인지 한번 잘 살펴봐야 된다는 말씀이시고요. 오늘 저희 코너 제목을 우리 지선이가 달라졌어요라고 정했어요. 그 이유가 이제 한 조사에 따르면 특히 이번 선거에서 사람들이 좀 잘 보는 부분이 경제 문제더라. 예전에는 뭐 남북 문제, 진보 보수의 문제 이랬는데 요즘에는 아주 구체적으로 뭐 최저임금 문제, 뭐 청년 실업률에 관한 해결책 이런 경제 정책에 굉장히 유권자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거든요. 실제 그렇습니까? 바뀌었습니까? 그렇죠. 이 지방선거의 흐름을 보더라도요. 그 매니페스토 운동 도입 이후에 이 선거 때, 지방선거 때만 되면 굉장히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많았습니다. 뭐 세월호, 천안함 이런 사고들이 많았고요. 네. 언론들은 이제 그쪽에 집중했지만 그랬죠. 나중에 보면 유권자들은 내 삶과 가장 가까운 또 우리가 함께 살아갈 세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요구들을 많이 했다라고 하는 것이 선거 이후의 평가입니다. 지난 대선 때도 사실은 가장 위력을 발휘했던 공약이 생활정책 공약이라고 볼 수 네. 있습니다. 따라서 유권자들은 많이 바뀌고 있고요. 지금 후보자들이 던져주는 산타클로스처럼 부담 없이 혜택만 있다고 던져주는 달달한 공약들에 별로 관심이 네.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거보다는 아픈 내 삶 속에서 그렇죠. 내 곁에 얼마나 있을 것인지 이런 것들을 얼마나 보다듬을 준비가 돼 있는지 또 이런 것들을 많이 보기 때문에요. 유권자들은 달라졌다. 앞으로 달라진 유권자를 인식하고 정치권만 달라지면 된다. 이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유권자들이 달라졌기 때문에 당연히 유권자들을 설득시킬 공약들도 경제 관련 공약
공약들이 많아진 거거든요. 이제 특히 6.13 지방선거에 나타난 경제 공약들의 특징이 있습니까? 좀 예전과 달라진 경제 공약들 어떤 게 있을까요? 예전은 암만 해도 그 대기업 유치나 대형 쇼핑센터나 이런 큰 규모들의 얘기들이 좀 많았다고 하면 지금은 굉장히 소소하거나 아니면 지역 밀착형이거나 세대 밀착형 공약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디지만 정치권도 변하고 있는데요. 변하고 있는데 아직은 변할 게 좀 더 많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미세먼지 관련된 공약도요. 예전에는 없었잖아요. 근데 미세먼지 문제가 심해지고 심각해지니까 정말 이게 뭐 중점적인 사안이 됐는데 근데 아까 우리 청취자도 이야기하셨지만 어떻게 줄일 건데요?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게 어떻게 실현 가능한지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미세먼지 정책을 생명권으로 접근하는지에 대한 철학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미세먼지 방지 대책을 그냥 지역적인 문제, 여러 가지 시설 몇 개나 설치물 몇 개를 하면 잡을 수 있다. 이렇게 좀 파편적으로 그 접근하시는 후보는 미세먼지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성을 모르는 후보라고 보시면 되고요. 중요성도 모르고요. 미세먼지가 이게 우리의 생명권, 우리 아이들의 미래의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보고 접근하는 그런 철학을 좀 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미세먼지를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이 지금이라도 있으면 이미 정치권에서 했겠죠. 하지만 이게 해법이 아직은 없기 때문에 선거에서 사회 의제화해서 해법을 찾아보자고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요. 이 사람의 후보자의 철학을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 경제 공약의 아주 세세한 내용들 어떻게 판단하고 생각하셔야 되는지는 저희가 또 내일 또 월요일 이어서 말씀드리니까요. 오늘은 좀 넓은 이야기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당과 후보를 지칭하지 않으시더라도요. 이 공약, 이 경제 공약 참 신선하다. 이랬던 거 있으세요? 주부수당을 주자고 하는. 주부수당? 공약. 예. 그럼 저 같으면 어깨만 어떻게 해요? 저도 주는 거예요? 같이 드리는 거예요? 저도 주부니까요? 이게 사실은 지금은 예비 후보로만 활동했다가 그만뒀던 후보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기가 좀 굉장히 자유로운데요. 자유한국당 후보가 제시했던 공약입니다. 주부수당을 지역화폐로 월 5만 원 정도 지급하자라고 하는 건데요. 돈이 크지는 않죠. 다만 주부라고 하는 활동을 그간은 아무나 할 수 있는 활동 또 그 경제활동을 못 하시는 분들이 하는 활동 이런 활동에서 철학적 가치를 좀 위로 높여서 굉장히 소중한 활동이고 우리 사회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얘기했다고 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제가 주목을 했고요. 또 동장 직선제를 하자. 민주주의인데 동장을 뽑을 때 어떤 직선제를 하지 않느냐. 또 동장 직선제를 하면서 청년들이 동장에 많이 도전하자. 이런 제안을 했던 후보도 있습니다. 또 지금 너무나 유세차가 시끄럽게 하니까 나는 유세차를 쓰지 않겠다. 정책으로 승부하겠다. 이런 공약을 내신 분들도 있고요. 그렇군요. 반대로요. 정말 황당하다. 이건 내가 매니페스토 운동하지만 이건 절대 안 된다 하는 공약도 있으셨어요? 기공식까지 이미 마친 지식산업센터를 유치하겠다고 주장을 아마 살펴보시지도 않았던 것 같고요. 해저도시 건설도 또 나왔고요. 민주노총 해체. 이거는 권한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또 신혼부부 24평 임대 아파트 무상 제공. 고교까지 또 대학까지 무상교육 이런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다만 이런 공약을 제시하는 분들은 당선 가능성이 있는 분이라기보다도 주목을 좀 받고자 얘기를 하셨던 분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끝으로요. 총장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꼭 6.13 지방선거 해야 되잖아요. 한 말씀 투표 독려 부탁드릴게요. 잘못된 정책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핵전쟁보다도 위험에 빠뜨린다. 이게 미국 유권자연맹의 주장입니다. 정책이라고 하는 건 우리 아이들에게 던져주는 소중한 선물일 수도 있습니다. 선거 때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한 표, 정당 정책의 한 표, 후보자 정책의 한 표 꼭 행사해 주세요라고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6.13 지방선거 특집 첫 번째 시간 우리 지선이가 달라졌어요. 한국 매니페스토 시청본부 이광재 사무총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퀴즈 정답 또 많이 보내주셨어요. 2069님 매니페스토 공약은 좀 잘 지킵시다. 2935님 매니페스토 당선되면 꼭 선거 공약 이행해 주세요 라고 문자 보내주셨어요. 오늘 여러분의 지방선거 선택 도와줄 6.13 지방선거 특집 첫 번째 시간으로 함께 했는데요. 권한이 있는지 또 충분한 재정이 마련되어 있는지 살펴보라는 것 꼭 기억하시고요. 내일과 월요일에는 저희가 지선이 감별법이라는 순서를 준비했습니다. 경제 공약 중에 대표적 공약인 개발 공약 또 사회복지 공약에 대한 점검 기준 여러분께 말씀드릴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올게요. 이 프로그램은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제작되고 있고요. 포스코와 함께합니다.